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 1급 민간 자격번호 2019-002166 자격증 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목차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해, 그리고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학교폭력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부모 상담, 다섯 번째, 사이버 폭력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주요 특징과 피해 진행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의 주요 특징, 그리고 폭력의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교 학생의 주요 특징과 피해 실태,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를 좀 배워볼 거고요. 피해 학생의 주요 특징과 피해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가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떨까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이제 보이는 가장 이제 큰 증상이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을 이제 가장 많이 보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얼굴에는 어때요? 항상 근심 어린 눈동자를 가지고 있죠. 아, 오늘 또 당하면 어떨까? 아,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겁먹은 듯한 표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도 내재되어 있고, 쉽게 이렇게 놀라는 특징들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또래 지위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은 스스로 셀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 또는 또 멍청이, 또 수치스러운 사람, 난 매력이 없어 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빈약한 자산인데요. 첫 번째로 빈약한 자산 중에 신체적 자산이 부족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몸이 이제 대체로 왜소하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 장애라든지 청각 장애라든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뚱뚱하거나 또 체력이 약하거나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자산이 부족합니다. 정서가 이제 불안정하고 차분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받고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고 이제 느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 주장 훈련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통제가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사교적 자산이 이제 부족한 경우인데요. 대인관계 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7세 이전에 롤플레이를 하면서 역할놀이라든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돈 벌기 너무 바쁘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접근을 놔야 되는데 정서적인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요즘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어떠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 같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과의존,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고 온라인에서 또 친구와 그 소속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지적 자산이 부족한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돌봐줄 부모와 성인들의 지지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자산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 네 번째는 소수의 친구와 부적절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내담자들이 피해 학생들이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불평등하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쉽게 말해서 뭐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럴 때만 이제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겠죠. 소수의 친구를 이제 두는데, 그런 부적절한 친구들하고 친구들의 주장에 이제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를 또 잃게 될까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해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족한 자산과 또래 관계에 의한 홀로 지내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항상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있죠. 친구를 사귀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불평등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사귀면서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혼자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보통 그림을 잘 그려요. 학교 쉬는 시간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쉬는 시간에 도서실에 가거나, 이 피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지내지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쉬는 시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쉬는 시간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강의랑 우리가 집단 상담이랑 이런 학교 강의를 갔을 때 우리가 주목하게끔 봐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대처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대처를 할까요? 친구가 없거나 친구 관계가 견고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가 가해 학생들의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내가 그 다른 친구들한테 당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거나 협동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서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피해 학생들은 친구 관계가 없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상적인 친구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가해 학생들에게 좋은 표적이 이제 되는 거죠. 가해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로 이제 갈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뭐 간호사들 사이에서 뭐 태움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이 요즘 중학교 아이들이 또 이렇게 태움 문화를 왕따로서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 이제 아이들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친구를 사귀는 능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무조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그럼 넌 이제 앞으로 빵샷을 해,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어디서 가정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에서 우리가 학급 문화 평화 분위기를 잘 제정해서 선생님들께서 또래 상담 아이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인데요. 정말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피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알려줘야겠죠. 학교 폭력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고, 즉시적인 신고와 함께 담임교사들이라든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 사실을 잘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본인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혼자 해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혼자서 많은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또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막다른 길인데요. 학교폭력을 우리가 장기간 경험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가 상당수가 아이들이 45%의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정보 제공과 학교폭력 전화 117번을 이용해서 또 문자 샵 0117로 우리가 0117로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해 학생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때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잘못된 대처를 하는 거죠. 어떤 잘못된 대처인가요? 혼자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청소년기의 특징은 본인의 사생활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또 제2의 사춘기를 맞으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1년만 버티자. 쟤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잘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겠죠. 결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사와 부모, 또 또래 상담, 친구들이 협력하여 도와야 될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들의 주요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해 학생들은 충동성과 분노 조절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굉장히 실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에서 쭉 이어져 온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남자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이제 그랜드 셀프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거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자유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5대 독자로 자라와서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해주고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 굉장히 아이를 떠받듯이 키워서 이 아이가 조절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비도덕적이고 규칙에 어긋나도 본인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들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 아이들이 초자아가 발달할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실패도 좀 경험해보고 만족 지연이라든지 만족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본인이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욕구만 충족되기를 굉장히 아이들이 훈련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팝콘 브레인, 우리가 충동성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아이들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물건을 집어 던지던가 욕한다던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욕을 하죠. 때리거나 돈 안 주고 용돈 안 준다고. 또 부모님들은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잘못 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또 복수심이 또 굉장히 또 강해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의 교류와 책임 회피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정, 정서 등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에서 이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별로 갖지 못하고 굉장히 어때요?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가정,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어떠니 기분이 어떠니 이런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세상은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는 이런 신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모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알아? 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약해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또한 그 온 가족의 부모님들에게 이런 게 3대를 걸쳐서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고, 가족들의 어떤 신화, 가족들의 어떤 스토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 3대를 그린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자,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모멸감을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감정 능력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전혀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화난 감정에만 굉장히 몰두하게 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되고, 주로 어때요? 이런 친구들을 이제 방어 기제는 굉장히 어떻게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맞을 짓을 했잖아.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옷이나 돈을 빼앗은 경우에는 저게 길동이가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패딩이 100만원, 150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한 번 빌려 입자, 한 번만 빌려주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한 대만 때려도 돼? 한 대만 때려도 돼? 야, 나 너무 화나는데 한 대만 때리자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때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참 아이들이 요즘에 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람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이 아이들이 또래 간에 이제 그 높은 지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세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폭력과 강압적인 양육태도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나쁜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어때요? 이런 것들이 학습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계 질서와 폭력성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가해 학생들은 본인들이 속한 집단에서 서열,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런 그 신념을,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폭력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폭력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패거리 문화인데요. 패거리 문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집단 소속감을 갖기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이 이 소속감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가해 학생들은 혼자 다니기보다는 우리가 일진, 우리가 패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힘을 잘 못 쓰는데 무리 지어 다니면서 굉장히 힘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학교 폭력의 발달 단계를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때요? 가벼운 농담과 놀림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체와 관계된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보통 안경을 가지고 또 그리고 몸이 뚱뚱한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협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밀기, 발로 차기 이렇게 신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과 이제 폭행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단계들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인까지.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를 칼로 찌르는 경우가 있었죠. 이만큼 아이들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끔 집에서 컨트롤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너무나도 빠른 성공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를 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런 정서적인 지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이들이 언어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살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떻게 어디서 배우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어디서 배우냐?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통해서 아이들이 뭐예요? 게임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거라든지 잔인한 게임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이 저연령화 되어 간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의 주요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목격 학생은 우리가 주로 주변인, 참여자, 방관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이제 포지션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학교 폭력을 동조자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 가해자를 따라 적극적으로 폭력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조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화자, 폭력 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폭력 행동을 이제 부추기는 옆에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조력자라고도 하는데, 또 세 번째는 방관자,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모른 척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방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방어하는 아이들이 뭐 100%에서 한 2, 3% 아이들은 또 있을 수 있겠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방어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방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단 괴롭힘의 목격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학교 폭력에서 교사와 동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제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단 괴롭힘의 사건의 85%는 우리가 어때요? 아이들이 다수의 친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맥락이 아니라 집단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반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래 상담자들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잘 우리가 평화 분위기를 잘 만들고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방화 실태를 보게 되면 청소년 예방재단의 실태 보고를 하게 되면 학생 중에 41.7%가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이 중에 44.5%는 학생들이 이제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부모님들이 야 너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관여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때요? 학년 증가와 방관 태도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보통 그래도 말리는 편이에요. 근데 학년이 증가할수록 방어적인 태도는 줄어드는 대신 방관자적인 태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아이들, 제가 한번 여기다 쳐볼게요.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신의 이제 사고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기분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돕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이후에도 방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또 그 학교폭력을 당할까봐, 그리고 피해 학생을 돕는 방어적 행동이 친구들한테 또 발목이 잡힐까봐 라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과 공감 능력입니다. 자, 무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관심이 가는 것과 자신의 일에만 이제 몰두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관자 효과를 둘 수 있는데요.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책임이 이제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돕지 않게 된다는 현상인데요. 그럴 때는 민호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제 정확하게 한 명을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목격 학생의 피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이 학생들은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학교 폭력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목격 학생은 어떨까요? 내가 학교 폭력을 피해를 목격했는데 그 친구가 며칠 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외상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방관한 친구들이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조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목격하는 학생들도 제2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서로 이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는 서로 그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화가 막 잘 돼서 친구들이 서로 이해하고 잘 알아차린다면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